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의심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녕하세요. 판보부의 남편 유경수. 아내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2화 촬영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전화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 그게 걱정입니다. 네. 전화는 고혈압과 당뇨 약 평생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3대장 중에 남은 하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 대사 증후군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고지혈증은 논란도 많고 키워드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진단 기준도 조금 복잡하거든요. 예. 네, 뭐 혈압은 뭐 120에 80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데 당뇨도 공복 혈당 딱 끝나버리는데 고지혈증은 봐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료실에서 재밌는 검사 결과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50세 중반 남성분이세요. 50세 중반 남성분이시고. 보통은 이제 대사 질환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시작되는. 한두 개씩 나타나는데 쭉 보시면 혈액 검사 결과에 이상지질혈증 칸에 4가지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의심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채식을 하는 스님이십니다. 스님이라고요? 네, 스님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으시는. 근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의심되네요. 이 검진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서 고기 안 먹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께 이건 어떠냐 제시해 볼 수 있는 표거든요. 이상지질 혈증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막 용어들이 많은데 한 가지씩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체 지방, 좀 지방이라고 들으면 왠지 깨림칙하거든요. 깨림칙하세요? 네, 기름기고 저도 여기 잡히는 애들. 튜브가 하나 있는데 이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질이라고 보통 우리 몸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네. 크게 나누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이렇게 큰 2가지 카테고리로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 어원이 콜레, 스테레오, 올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인데 네. 이 콜레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담과 관련된 의학 용어에 해당하고요. 네. 스테레오는 딱딱하다. 거기에 나중에 올 이렇게 붙으니까 네. 알코올. 알코올. 네, 뭐 이건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런 물질을 처음 발견을 한 게 담석에서 이 물질을 처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좀 붙었고요. 스테롤. 뭔가 좀 단어가 비슷하지 않아요? 스테롤. 그렇죠. 네, 스테로이드. 이 구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스테로이드의 탄소 4개 골이라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구조가 비슷해서 이 구조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아는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뭔가 이름이 비슷하네요.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뭐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산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아이고요. 지방산이 저장 형태로 바뀌면 중성지방. 그럼 이 중성지방이 또다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된다. 뭐 복부에 쌓인다. 뭐 근육에 쌓인다. 이러면 체지방. 말만 들어도 싫은데. 콜레스테롤은 흔히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네요. 이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콜레스테롤 하면 흔히들 혈관을 막는 그냥 기름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세포 벽을 구성하기도 하고 손상된 곳에 시멘트처럼 이 구조물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초 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좋은 애 같은데요, 콜레스테롤은? 뭐든 적당하게 우리 몸에 다 필요한데 과하게 정상 범위를 넘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검진표에서 중성지방은 이제 알겠어요. 지방산에 이제 저장된 형태가 중성지방인데 이 HDL, LDL 요런 애들은 뭘까요, 정체가? HDL, LDL은 리포 프로틴이거든요. 마지막 L이 리포프로틴. 그럼 단백질이네요. 지단백질. 맞습니다. 네, 지단백질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네. 운반체에 해당합니다. 우리 혈액 내에는 지방이 혼자 아무것도 없이 이 떠다니기에는 불가능한 이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운반이 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얘들이 운반이 되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수송체에 타서 운반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수송체의 종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수송체의 종류다. 네, 그게 크기가 작으면 혹은 하는 역할 따라서도 HDL, LDL 또는 뭐 조금 더 큰 VLDL, 킬로미크론 뭐 이런 것들로 이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HDL, LDL은 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의 종류. 그렇게 이름이네요. 봐야 되는데 흔히들 이걸 혼용을 하죠. 그래서 HL이 높아요. 이렇게 하면 보통은 HL 농도라고 HL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HDL은 수송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 우리가 차가 많은 거랑 버스 한 대에 승객이 100명 타 있는 거랑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방은 항상 어딘가에 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수송체에 얼마나 많이 타 있느냐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다른 거거든요. 많이 태워서 한 번에 이동을 해야 길을 좀 덜 막을 거잖아요. 네네. 자잘자잘한 애들이 막 다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면 길이 엄청 막히겠죠. 100명을 태우는데 차 하나에 이동을 시키면 깔끔하겠죠. 근데 2명씩 타서 오토바이 50대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약간 길이 막히게 막힐 돼요. 확률이 그렇죠.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LDL은 나쁜 애, 뭐 HDL은 좋은 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LDL의 기능이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LDL이 엄청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화된 LDL이나 우리 몸의 회복작용을 위해서 혈관 내피의 손상을 막고자 얘를 회복시킬 때 LDL이 가서 걔를 수복시키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혈관을 살짝 막을 수도 있는 혈전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죽상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쭉 짜면 죽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죽상이거든요. 네네. 혈관에 쌓이는 물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이미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LDL이면. 그럼 좀 밝혀주세요, 진실을. 나 이런 일 한다. LDL? 네. 내가 LDL이다. LDL이다. 나는 뭘 하냐? 네. 일단 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세포막을 구성한다고 표현했는데 뇌세포도 역시 똑같습니다. 뇌세포의 막을 뇌는 대부분이 이제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막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뇌 신경 전달 물질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도파민, 세로토닌을 얘기하는 걔네들의 이동이나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 이런 거에도 LDL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일단 LDL로서 대변을 좀 받아들여졌어요. 너무 나쁘지만 않습니다. 네네. 저도 하는 역할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성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호르몬들을 합성하는 원료가 되고, 그리고 담즙산이라고 우리 결국에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기름을 소화시키려면 담즙 분비가 돼야 되고 담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가 되는 거죠.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 이런 애들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왜 요즘 우리 비타민 D가 중요하다. 네네. 칼슘 흡수, 우리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 중요해서 햇빛 많이 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LDL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우리 항산화 물질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애들. 그렇죠. 항산화하면 빠지지 않는 게 코엔자임 Q10이라고 걔네들을 이제 운반하는데도 LDL이 역할을 하고 뭐 세포 에너지도 만들고 뭐 엄청 많아요. 장기 손상되면 복구하고 혈관도 손상되면 복구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뭐 박테리아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걔들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면역작용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는 필요한 요소이나 왜 우리 혈당도 뇌에서는 엄청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지만 얘가 산화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LDL도 좋은 물질이긴 하나 얘들이 과잉돼서 어딘가에 쌓이고 있거나 산화가 되고 있거나 남아 돌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LDL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산화된 LDL, 나쁘게 변한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을 한번 보면 그냥 총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60보다 높다. 이러면 이제 약을 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HDL은
40 이상은 있어야 된다. 중성지방도 150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LDL에 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네. 혈관 건강이 꼭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필요한 역할들도 충분히 하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검진에서 LDL이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LDL이 무조건 높다고 반드시 이 모든 LDL이 혈관에 쌓일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의아한 지점인 거거든요. 네. LDL이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로 대사가 일어나고 있고 필요한 곳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별로 없고 세포 손상도 잘 안 일어나고 면역 상태도 괜찮으면 사실 혈관에 계속 쌓이는 물질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가.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기저질환 중에 이제 넘치는 애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당과 지방이에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뭐 혈압도 사실 그렇죠. 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면 혈압에 의해서 압이 높으니까 혈관이 아무래도 조금 노화가 됐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화된 혈관이면 이 혈압이 갑자기 한번 쾅 높아졌을 때 혈관 안에 손상이 조금 쌓일 수 있겠죠. 그러면 LDL이 가서 걔를 복구를 해야 돼요.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주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반복해서 자꾸 일어나면 그 주변에 계속 덕지덕지 뭐가 붙으면 그때는 이제 LDL이 혈관을 조금 막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혈관 세포에 반복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면 LDL이 거기에 역할을 한다고 출동은 하는데 네. 쌓여서 네. 또 마를 수 있다. 네. 그런 게 문제인 거지. 단순히 그냥 모든 LDL이 혈관에 계속 축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혈압과 당뇨와 체지방 과다. 그러니까 비만. 요 세 가지를 고지혈증에 있어서는 꼭 같이 참고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LDL 수치만으로는 이 위험도를 잘 못 잡아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또 더 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정지어서 이 지표만 보면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점점 LDL만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는 학계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LDL 검사가 LDL 그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어떤 네. 검사 시기에 의해서 얘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식사를 하고 갔을 때 잰 거랑 네. 아닐 때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전체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애, 찌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애인 HDL 빼놓고는 사실 나머지는 약간 찌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요소에 해당하거든요. LDL뿐만이 아니고 네네. 사실 중성지방이 높으면 LDL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당에 의해서 혈관 손상이 일어나면 좋은 LDL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니까요. 혈관에 쌓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중성지방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 몸에 지방산이 높아지게 되면 네. 이 LDL이라는 애도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청소차의 역할을 하는 이 HDL을 제외한 모든 LDL들. 그렇죠. 모든 나머지 뭐 LDL, VLDL, 뭐 심지어 킬로미크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간에서 나와가지고 지방들을 뿌리고 다니는 애들 모두를 일단 좀 확인해 보자. 얘네들의 수치로 참고해 보는 게 LDL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게 이제 non HDL 콜레스테롤이죠. 맞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아닌 나머지 요 수치를 최근에는 조금 더 참고를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포함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찌꺼기가 많은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non HDL 수치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LDL이 높다고 무조건 혈관이 찐득하고 안 좋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저탄고지 식단을 처음 했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갑자기 LDL 수치가 더 높아졌는데요? 이거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LDL만 높다고 해서
지금 혈관에 이게 나쁜 게 무조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핵심인 거죠.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면 우리 몸은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럼 지방을 배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럼 지방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그럼 보내고 나면 얘가 줄어들어요. 이게 LDL이거든요. 당연히 계속 보내야 되니까 이 LDL들이 높아지겠죠. 네. 너무 당연히. 저탄고지를 하면 그런 이유로 LDL이 늘어난다. 늘어나지만 이게 혈관에 나쁜 거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LDL의 수치만으로는 사실 혈관 건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네, 그래서 아까 non-HDL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아포비라는 개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아포비 단백질. 검사 결과를 이제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하잖아요. LDL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바꾸는 과정에서 HDL을 뺀 나머지 LDL, VLDL, 여러 IDL 뭐 애들 다 수송체 하나당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물질 하나의 이름을 아포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아포비 말고 리포A라는 단백질도 있거든요. 네. 평생에 딱 한 번만 검사하면 되는 단백질이에요. 유전적 경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모든 이상치질 혈증의 1번으로 사용하는 약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잘 안 듣는 환자들이 있어요. 복용을 했는데도 쉽게 낮아지지 않고.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은 지표에 해당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전에 의해서 얼마나 질환이 발병할 것 같아요? 30%? 네. 맞아요? 그 정도는 됩니다. 보통 한 2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되게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한 20% 정도는 이 리포A 단백질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이 질환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런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게 약물도 조금 일찍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는 못 속이네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싹 들어올 것 같거든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 HDL의 높은 밀도의 작은 크기의 HDL들 그리고 나머지 non-HDL에 해당하는 LDL부터 킬로미크론까지는 아포비가 싹 붙어 있습니다. 아포비가 붙어 있는 모습은 옆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크기에 따라서 우리 아까 운반체의 개수에 따라서 혈관이 얼마나 막히냐 맞아요. 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보면 아포비가 많은 애들이 더 많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LDL은 정상인데 아포비가 많다라는 거는 이 운반체들은 많은데 타고 있는 양이 농도가 좀 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운반체의 개수가 많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운반체의 개수. 그래서 요즘은 LDL 농도보다는 LDL 입자의 개수와 크기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LDL 입자와 개수의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LDL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화된 LDL이 문제더라.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small dense LDL이거든요. 네. 작아진 LDL이 우리 혈관에 박히거나 손상을 내는 일이 많더라. 그래서 요 SDLDL이라는 게 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퀄리티가 좀 낮은 LDL인 거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산화된 것도 그렇고 단단하고 작아진 LDL도 그렇고. 네. 쭉 그 종류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한국의 고지혈증의 기준들이랑 non-HDL, 아포비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는 고지혈증의 조금 더 세심한 기준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최신 가이드라인에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non-HDL이라는 항목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아포비 단백질도 미국에서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점점 더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HDL을 제외한 모든 운반체에는 아포비가 다 꽂혀 있는데 LDL 수치는 정상인데 아포비가 높다. 좁은 거죠. 혈관의 길목이. 개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가 좀 더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 농도 수치는 정상인데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검사해 봤더니 이 사람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단순히 개수가 많으면 정말 이 혈관을 문제를 일으키나?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SD, LDL. 그러니까 좀 입자가 작은 LDL들이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HDL은 진짜 확실히 착한 놈인 것 같거든요. 또 반전이 있네, 설명.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고지혈증. 인생을 오래 살다 가면 무조건 착한 놈은 없죠. 없죠. 맞아요. 네. 그럼 때에 따라서. HDL이 네. 높으면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겠네요. 대부분은 좋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고가 되는 게 실제로 정말 HDL이 높은 환자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네네. 과연 혈관에 좋은 건가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보고들이 좀 되고 있어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얘네는 청소차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청소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맞죠. 그런데 얘가 개수가 많으면 청소를 많이 하고 잘하느냐 기능이 상실된 HDL이 많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HDL이 이 역할을 잘 못 해주니까 더 만들어내는 거야. 헛방인 애들이 많아. 그렇죠. 마치 우리 혈구도 산소가 이게 타서 예쁘게 산소를 세포에 보내주면 참 좋은데 혈구가 좀 깨지거나 이 모양이 좀 찌그러지거나 이런 애들이 생기면 혈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신호가 오듯이 우리 몸에서 HDL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HDL을 더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 만들어낸 애들도 청소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쓸모없이 개수만 많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결국은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HDL 하나하나의 질이 좋은 게 중요하다. 이제 정확하게 알겠어요. 무조건 나쁜 놈이 있거나 무조건 좋은 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검사 결과들, 검사 지표에 대해서는 대략 알겠는데 어느 정도가 위험한 상태인지.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진단을 하고 약을 권유하는 게 사실 위험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LDL 기준으로는 160. 요즘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non-HDL이라는 수치 기준으로는 190. 아포비는 130 이상이 되면 스타틴을 좀 권유하게 되죠. 근데 LDL이 160보다 낮은데 아포비가 130보다 높으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래도 좀 위험도가 있다 그렇죠. 보는 거죠. 예, LDL만 가지고 내가 안심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막 아무거나 또 먹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모든 질환들은 단기간 이틀, 3일 만에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은 한 10년 정도 쌓인 게 내 몸에 서서히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우 건강할 때는 우리가 인슐린을 예를 들면 인슐린 분비를 1을 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혈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1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3을 해야 이 혈당을 좀 낮춥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5,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네. 10. 근데 어느 순간은 많이 분비를 해서 막 20, 30을 했는데 혈당이 잘 안 낮춰지면 그때서야 수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잠재적인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세계적으로는 빠른 시기에 치료를 좀 받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한테도 먹는 거에 대한 잔소리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면 저희 설진하잖아요. 메롱해보세요 하면 보라색 젤리를, 파란색 젤리를. 젤리! 그리고 들어올 때 감자 튀김 냄새, 치토스 냄새, 그것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나쁜 과외 선생님을 자처해서 해야지. 네. 음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오늘의 사실 마지막도 거의 음식의 얘기로 종결이 날 것 같은데. 우리가 먹는 게 사실 우리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건강 상태, 좋은 정신 상태,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리얼 푸드. 를 먹어야 된다. 네. 우리 아포비의 수치,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 그리고 non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기준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수치는 이런데 고려해야 될 요소가 다른 대사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도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 수치는 언제든지 그 기준에 따라 조금 바뀝니다. 당뇨가 같이 있다고 하면 뭐 이 수치가 100 이하로 혹은 70, 8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나이에 따라서 50세, 60세가 넘어가면 수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기저질환에 따라서, 현재 흡연을 하는지, 남잔지, 여잔지, 이거에 따라서 치료 목표치가 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험도를 측정하는 계산식들도 있어요.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계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을 봐도 기존에는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만 좀 치료를 권장을 했다면 40살을 이 심혈관계 인생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나이를 낮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나이가 그전에는 여러 고려 인자 중에 하나였는데 40세가 넘어가면 조기 치료를 좀 하자. 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DL에 대한 목표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수치가 좀 더 낮아진 것 같고요. 사실 모든 대사질환들이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혈관의 건강이다 보니까 점점 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제 혈관 건강이 사실 우리의 수명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혈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치료가 개입되면 사람의 수명이 더 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좀 앞당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타틴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타틴은 고지혈증에 우리가 당뇨에 메트포민을 1차로 쓰는 것처럼 네. 고지혈증에는 스타틴을 쓰게 되는데 스타틴의 기전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나요? 스타틴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그 기전을 막아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합성 공장이 있겠죠? 간안에. 네, 간안에. 네.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생각보다 몸살 나는 것 같아요. 컨디션 좀 안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틴 약물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LDL이 하는 기능을 줄이는 거니까요. 스타틴을 먹는다는 거는 필요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질환을 좀 도와야 되겠지만 네. 얘가 남용되고 있을까봐 조금 우리는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얘만 먹으면 난 다 괜찮아. 그렇게 인식을 하실까 봐. 네네. 네. 그게 아닐 수 있는 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LDL이 콜레스테롤 합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합성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좋은 애들이 있어요. 코큐텐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어요. 아까도 이제 항산화 물질로 저희가 얘기 드렸는데 근육에 가서 얘가 또 사용된단 말이죠. 연료로. 근데 얘네들이 같이 안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가벼운 근육통이 좀 올 수 있어요. 네. 전신에 기력 저하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결국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애니까. 좀 에너지를 덜 만들어내게 됩니다. 맞아요. 아까 LDL 기능 그대로 말씀드리면 면역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뇌 지질, 뇌세포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러면 얘들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보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스타틴을 먹고 케이스 리포트 정도는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몸에 있어서 세포벽도 콜레스테롤로 구성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세포벽이 조금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포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안테나나 리셉터들이 좀 많은데 많죠. 혹은 작용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근육통과 몸살 기운, 혈당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스타틴에 좀 보고되는 부작용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사실 스타틴을 먹지 마세요. 이게 아니죠. 네. 맞아요. 필요할 때는 이제 고지혈증 약, 스타틴 약을 최대한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럼에도 이 스타틴을 먹는 것이 이 혈관의 개선을 엄청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타틴을 먹는 것과 별개로 행동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생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간에서 대부분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거든요. 네. 제가 환자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지방을 먹는다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이게 지방이 몸에 쌓이는 지방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네네.
환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거든요. 뭔가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몸에서 대부분은 간에서 합성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요. 80% 이상. 먹는 거는 그러면 한 20% 정도. 20%. 그러니까 실제 콜레스테롤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음식이 20%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음식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모든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이 너무 과도한 거, 지방이나 혹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당, 정제탄수화물이 너무 과도한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노력이 스타틴을 먹는 것과 같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타틴이 먹어야 되는데 먹긴 먹어야 돼. 우리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먹어야 되는데 얘만 먹고서 뭐 20년, 30년 지나면 나는 괜찮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계속 먹었을 때의 이 반대급부도 조금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요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같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계속 먹는 것만이 우리 정답은 아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되냐? 그 뭐 좋은 것도 알겠고 나쁜 것도 알겠고 네. 그러면 그 저탄 고지처럼 지방은 뭐든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또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모든 지방이 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좋은 지방들이 있어요. 네, 우리 몸에 지방 대사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체지방도 연소가 되고 너무 지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건강한 지방을 먹는 거는 대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가장 건강한 지방들은 뭐가 있을까? 네. 요즘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메가 네,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메가9, 오메가11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오메가9으로 대표되는 이 올리브유, 신선한 올리브유들을 드시는 건 도움이 많이 되죠. 왜 우리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단의 대표적인 게 이 올리브유입니다. 오메가9이 올리브유. 네. 저희 집에 아보카도 오일을 제가 계란 후라이 할 때 많이 쓰는데 쟤도 똑같나요? 네. 오메가9.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드신 거예요? 역시 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메가3, 뭐 오메가6 이런 애들은 불포화 지방산이죠? 맞습니다. 네. 포화지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네네. 나오는 기름. 하얀 기름.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포화지방이 저는 긍정적인 면도 조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화지방까지는 찬반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조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불포화지방은 네, 뭐 많이 먹으면 좋죠. 네. 미국에서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포화지방을 한 10% 이내는 좋은 지방은 섭취를 해라. 맞습니다. 신선한 얘기를 고기. 하니까. 네. 완전 식품에서 오는 지방들은 뭐 굳이 막 다 떼내고 먹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그 불포화 지방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오메가 패밀리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네. 오메가 패밀리들이 어디에 있냐? 9이 지금 올리브 오일, 네. 아보카도 오일에 네. 있냐 했잖아요. 네. 나머지 애들은 어디 있어요? 나머지 오메가3요? 네. 왜 옛날에 우리가 뭐 생선에 많다. 네네네. 네, 생선 오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EPA, DHA 섭취를 많이 하게 되고요. 얘들은 이제 오메가6와 대비돼서 네. 사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구석기 시대에는 얘가 1대1 비율이었다고 해요. 네네네. 네, 근데 현대에는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한의사들이 생각할 때 약간 찬성질이 있다라고 이해하거든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세포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대사가 항진되는 상황을 맞아요. 조금 이렇게 다운, 쿨링하는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메가6는 반대로 양날의 검이거든요. 잘 쓰고 적당하게 있으면 대사도 높아지고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하고
뭐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킨다는 건 사실 상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에 가깝네요. 네, 치유력, 그러니까 우리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네, 이런 기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에 비해서 오메가6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섭취하는 게 훨씬 높다. 네, 옥수수 사료가 원인이지 않나라고 하는데 네, 뭐 네. 예, 하여간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얘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 섭취를 많이들 권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대4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11도 있어요. 이 건강 시장도 네. 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일 프리미엄인가요? 오메가11? 무조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메가11은 주로 이제 청어나 꽁치, 꽁치. 한류성 어종에 풍부한 이런 지방산인데요. 네네. 얘네들은 이전의 지질들을 세포막으로 더 이렇게 잘 흡수되도록 하는 이 부스터 역할을 좀 하는 오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피부의 피지 성분하고 좀 네. 비슷하다라고 해서 피부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많이들 복용하시는데 네네.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9이나 네. 오메가3 네. 드실 때 네. 오메가11도 드시면 아까 그 말한 좀 더 흡수가 잘 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메가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오메가3가 심장에 뭐 별 효과가 없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몇 년 전에. 지금 26년이니까 23년도에 발표가 난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한 6개 정도의 의학단체에서 아예 그냥 발표를 했죠. 오메가3가 더 이상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없다. 없다. 근데 사실 뭐 없다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이제 뉴스 기사들이랑 이렇게 강하게 쓰는 거고 네네. 그동안 우리가 사용을 해봤더니 권고하고 실제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한 뭐 2, 30년간 쭉 써봤더니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더니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오메가3가 나쁘냐? 그건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 그냥 우리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오메가3 용량 수준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내기엔 좀 어렵다. 그럼 결론이 뭐냐? 오메가3는 이 오일이다 보니까 산패되기도 쉽고 보관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선한 그리고 다른 게 들어있지 않은 순도가 높은 그리고 용량이 많은 이런 이제 EPA 제제는 그래도 심혈관 사망 위험률을 많이 떨어뜨린다.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먹어라. 그래서 전문의약품 오메가3는 네. 효과가 있고 네. 처방을 권고한다. 이게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뭐 흔히 그냥 사 먹는 오메가3는 뭐 크게 뭘 기대하지는 마라.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건강기능식품 안에 들어 식품이니까. 있으니까 네.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기능을 기대하고 먹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먹었을 때 우리가 해가 되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적당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지혈증인데 오메가3만 낫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단편화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요거를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생선을 많이 먹고 있다. 신선한 기름을 섭취하고 있다. 불포화 지방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거 외에도 내가 견과류 섭취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오메가3까지 복용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고기 너무 좋고 나는 삼겹살도 자주 구워 먹고 이러고 있다. 혹은 뭐 참기름을 나는 매일매일 먹는다. 네, 이러면 대부분은 네, 오메가3를 같이 복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지방들은 그렇게 잘 먹으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트랜스 지방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포화 지방까지 이 둘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왜 안 좋은지 이제 포화지방 자체가 문제가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간이 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능력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을 가져와서 분해를 하는 이런 기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회수를 잘 못하게 돼요. 포화 지방이 많아지면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LDL들이 이 혈액 속에 자꾸 더 떠다니게끔 만들 수 있죠. 포화지방이 들어와서 바로 혈관을 막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혈중의 LDL을 조금 더 오래 떠다니게 하고 간이 얘네들을 분해하는 걸 조금 낮추게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포화지방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먹을까요? 포화지방?
포화지방 맛있게 많이 먹을까요? 많이는 아닌데 여러 가지가 같이 섭취되는 게 좋은데 포화지방이 너무 문제가 되는 인식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포화지방 생각보다 우리 몸에 적절히 쓰이고 필요하다. 포화지방 들어오면 뭐 세포막도 튼튼하게 하고 뭐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과잉 섭취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는 사람이 비율이 많지 않다. 사실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것보다 포화지방과 정제탄수화물을 같이 먹을 때가 훨씬 문제가 크다. 근데 그 궁합이 찰떡인데. 찰떡이지. 찰떡이지. 저희가 고깃집 가면 비빔면을 시킨단 말이죠.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힌단 말이죠. 기가 막히죠. 맛있죠. 네. 맛있죠. 그러면 근데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포화지방은 이제 알겠어요. 정제탄수화물과 같이 먹지만 않으면 그래도 또 걔네들은 봐줄만 하다. 근데 더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더 안 좋은 거. 제가 보통 대부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거든요. 맞아요. 늘 좋은데 안 좋다.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트랜스 지방은 이 뭐 100번 생각을 해도 예, 이익이 될 만한 게 하등 없어요? 하등 없어요. 트랜스 지방은 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몸에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끼치길래. 우리 세포막이 아까 구성된 게 콜레스테롤. 네. 얘가 부드럽고 탄력 있고 네. 이런 게 필요한데 수용질도 많고. 네, 얘네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아. 네, 우리 몸은 딱딱해지는 순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전부 염증을 만들어내는 기전이 있어요. 염증을 안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식습관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얘네들을 먹는 순간 그냥 염증이 생긴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 중에 LDL. 네. LDL은 높이고 네. HDL은 낮추는 기전이 일어나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안 좋은 일은 다 하네요. 그냥 포화지방이 들어오면 LDL도 높고 HDL도 높아집니다. 지방량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안 좋네요.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어디에 주로 포함되어 있나요? 트랜스 지방은? 튀긴 것들은 대부분 다 트랜스 지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마디에 지금 곡소리가 죄송합니다. 치킨 못 먹거든요. 네. 감자튀김 못 먹거든요. 근데 신선한 기름에 네. 튀겼다. 이건 또 좀 제가 좀 양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애들은 사실 그 기름을 한 번만 튀기겠어요? 여러 번 튀기죠. 그러기가 어렵죠. 뭐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치킨이나 감자튀김이나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나? 하세요. 이 벌써야. 편의점에 가서 네.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다. 최대한 드시지 않는 게 좋다. 흔히들 얘기하면 이런 거죠. 라면, 뭐 과자, 튀김, 아이스크림. 네, 먹으면 안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애들 중에 영화관 가면 아주 안 사 먹을 수가 없는 팝콘. 저도 팝콘 끊은 지 지금 꽤 됐지만. 끊으셨어요? 그쵸. 팝콘을 끊었는데 참 좋아합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됩니다. 팝콘은. 일단 결론 하나 나왔거든요. 트랜스 지방은 X.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혈액을 탁하게 하는 범인 첫 번째. 1번으로 누굴 잡는다. 누굴 잡으실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네. 사실 자꾸 이렇게 저격해서 미안하지만 네. 저는 또 당. 예. 또 당. 네, 또 당. 정제 탄수화물이 네. 제일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는 행위도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과일을 간식으로 먹었다. 다 지방으로 갑니다. 과일이 정제 탄수화물입니까? 과일은 정제 탄수화물은 아니죠. 과당에 해당하는데요. 네. 얘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당보다는 분해가 좀 빨리 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밤에는 내가 뭐 두뇌를 엄청 열심히 쓰거나 신체적인 움직임이 많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는 저장하려는 기전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이 돼요. 그러면 얘네는 간에서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뀔 확률이 높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당 일단 첫 번째인데 당 중에 더 안 좋은 당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음료수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음료수 왜 우리 요구르트 하나에도 뒷면에 이렇게 살펴보면 액상과당, 그러니까 이제 노 슈가 이렇게 적혀 있지만 뭐 그거 말고도 사실 들어갈 게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액상과당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액상과당 근데 왜 더 안 좋은 거예요? 당 중에 액상과당은 왜 더 안 좋을까요? 원래 우리가 에너지원이잖아요, 당이라는 건. 네네. 그럼 먹게 되면 조금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밥 먹고 나서 산책,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밥 먹고 나서 식후 바로 한 30분 정도 움직임. 그래야 당을 좀 써요, 바로바로. 근데
과당은 이런 방법을 실천을 해도 사용이 안 돼요. 네. 끔찍하네요. 얘는 다른 어떤 근육에서는 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부 다 간으로 와서 간에서만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과당을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사실 당은 우리 공부할 때도 당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뇌에서도 엄청 많이 쓰고 근육 많이 활동도 쓰죠. 엄청 많이 쓰는데 네. 과당은 오로지 간으로 거의 99% 간에서만 대사가 된다. 네. 그래서 분해돼서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혈당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애를 빨리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과당으로 들어온 애는 지방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산책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얘가 계속 쌓이게 되면 뭐가 돼요? 지방의 간이 계속 쌓이면 지방간이. 지방간이 돼요. 그리고 액상과당이 간에서만 작용해가지고 뭐 이게 지방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실 핵심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것도 핵심이거든요. 당이 들어왔는데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이 포도당은 이 장에 들어오면 장에서 이제 GLP-1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 뇌에 배부르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네, 이런데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그렐린, 렙틴 뭐 이런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이 기전과 연관된 게 요즘 이제 비만약, 맞아요. 뭐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애들이 이 GLP-1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미 배가 부르다, 배부를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장에서 인지가 돼야 됩니다. 네, 들어왔다. 나 여기 있어.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들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액상과당은 장에 들어와도 얘네를 분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이래서 디저트 괴가 따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라고 해야 되겠죠? 음료가 대부분 포함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탄산음료 가능하면 먹지 말라. 요즘 뭐 제로 콜라 이런 거 시중에 많잖아요. 네네. 물론 슈가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이제 암 발병률이 현격히 떨어진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 제로 음료에 대해서 좀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네. 저는 제로 음료조차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아니 물론 대안으로서 제로를 먹는 건 괜찮지만 네네. 기왕이 뭐 맛있는 거 먹을 거면 차라리 맛있는 네. 요새 제로가 더 맛있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맛이 다르거든요. 약간 안 먹어봐서 모르셨죠? 네. 어쨌든 그거랑 이제 주스. 저는 카페에 그 아이스티를 되게 깊이 하는데 거기도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그렇죠. 네. 네. 일단 바로 마셔서 단맛이 난다. 그냥 맞아요, 간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범인 1번 우리 이제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2번은 그 중에 액상과당. 저희가 이제 한부부로서 한의사로서 이 고지혈증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한약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논문은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에 작용하는 우리 이진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많이 쓰죠, 이진탕.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일 제제가 아니고 한약은 복합 제제다 보니까 그렇죠. 약물 간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은 전통적으로는 이 이진탕이 담음이라는 치료에 쓰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처방이 현대 대사질환인 이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기전이 조금 불명했던 거를 이 연구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밝혔다. 그래서 그 안에 뭐 바나나, 진피, 뭐 복령, 감초, 생강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의 성분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을 하고 그럼 인체 내에 어떤 유전자나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니까 염증 반응도 좀 억제를 하고 지질 대사도 좀 조절하고 혈관 내피세포도 보호하고 이 여러 경로들에 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틴처럼 아주 명료하게 단일 경로를 탁 처단하는 이런 약물이기보다는 한약은 보통은 신체 전반적인 여러 작용들을 동시에 미세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고지혈증에 쓰는 중약, 중성약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논문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 논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를 데이터 마이닝을 기반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한 한약들을 이제 리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다 훑어봤더니 뭐 가장 많이 쓰인 약재나 많이 쓰인 처방을 뽑은 거거든요. 1위가 이제 단삼이라는 약재,
네, 우리가 보통 언제 활용을 하죠? 단삼을? 혈관에 찌꺼기가 있거나 어혈을 풀 때 맞죠? 사용을 하죠. 혈액순환을 도울 때 그렇죠. 이럴 때 사용을 하고 그런 약재가 이런 질환에 좀 도움이 됐더라. 맞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처방이 혈부추거탕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처방은 피가 뭉친 역시 어혈, 국소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걸 저희가 좀 해결할 때 이런 처방을 쓰잖아요. 맞죠. 네, 이런 처방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기전을 분석해 보니까 지질 합성도 억제하고 분해도 촉진하고 흡수도 조금 떨어뜨리고 이런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지혈증을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양약하고 같이 좀 진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라고 병역을 했을 때. 맞습니다. 네. 이 단삼이라는 약재는 중국에서 아주 많이 쓰는 심적환이라는 맞습니다. 약재 중에 또 단삼, 삼칠, 용내 요 트리오가 하나 있잖아요. 이 심적환도 사실 심혈관 질환에 좀 많이 쓰는 대표적인 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혈 상태로 보고 혈부추거탕을 좀 많이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베르베린 우리가 약재로 치면 네. 황련? 네, 황련에 있는 그거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 베르베린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지표 물질로 네. 이 황련 또는 황백 이런 데 이제 있는 이 성분인데요. 해외에서는 얘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추출해서 복용을 권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치료와 동시에 병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논문은 역시 이건 이제 인간이 아니고 쥐 모델에서 진행을 한 연구인데요. 고지혈증이 걸린 쥐들에게 한약재 성분 베르베린을 섭취를 한 뒤에 항산화가 되는지, 그다음에 동맥경화가 조금 보호가 되는지를 좀 살펴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험지를 무작위로 나뉘어 가지고 고지혈증을 유발시킨 뒤에 농도별로 얘를 30일 동안 투여를 해봤더니 네. 그래도 꽤나 괜찮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더라. 이미 해외의 여러 의학계에서는 천연 스타틴으로 불릴 만큼 약간 대사질환에 효과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능으로 뽑자면 항산화 기능인 거예요. 항산화 작용이 확실히 좀 있더라. 암으로 유명한 병원들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네. 그중에 MSK라고 뉴욕에 있는 병원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네. MD 앤더슨이 1위, MSK가 2위, 네. 뭐 이렇게 이제 1, 2를 다출 정도로. 네. 홈페이지에 보면 베르베린이라는 아이를 아예 소개를 같이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섭취해라, 요런 건 주의해라, 요런 안내들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인삼의 사포닌, 그 다음에 뭐 사양의 무스콘처럼 황련의 이 주 성분인 베르베린인데 맞습니다. 이 베르베린이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대체 스타틴, 대체 메트포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미국에서도 많이 쓴다. 예, 그렇게들 보고 있죠. 그런 효과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고. 네. 오늘은 고지혈증에 관해서 방대한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 지방의 개념에서부터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까지 사형 선고 받듯이 지금 이건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그래도 저 영상을 보시고 음식을 먹기 전에 지방, 탄수화물, 뭐 단백질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드셨으면 좋겠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엔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오늘 되게 LDL 대변인으로서 나중에 목걸이 하나 걸어두고 LDL 대변인 아, 그거 괜찮네요. 이름에 많이 붙잖아요. 이용해. 음식은 얼마나 오일리합니까? 근데 약간 맛있겠네요, 지금. 벌써 7밀고이죠?